한국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나라다. 1951년 한국전쟁 참전용사 윌리엄 해밀턴의 이 한마디가 74년 만에 현실이 되는 순간 워싱턴 전략문제연구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충돌했습니다. 일본 관광업 주가는 이틀 만에 12% 폭락. 중국은 3조 원 규모의 경제 보복을 시작했고 전 세계 전문가 3,000명이 동아시아 경제 대재앙을 예측했죠. 한국? 이번에도 무너질 겁니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살아남은 적이 없었으니까요. 중국 칭화대 라오 천회 교수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런데 단 사흘 만에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한국 경제는 흔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중국과 일본 모두가 한국의 손을 내밀었죠. 더 충격적인 건 이 모든 게 한국이 70년 동안 준비해온 전략이었다는 겁니다. 폐허였던 나라가 어떻게 세계의 중심이 됐을까요? 미국 전문가는 왜 한국에서 눈물을 흘렸을까요? 지금부터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저요,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죠.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해밀턴입니다. 제 한국어 발음이 좀 서툴 거예요. 미국인이라 한국어로 유창하게 하진 못하지만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용기를 냈습니다. 저는 워싱턴 DC에 있는 전략문제연구소 CSPI에서 동아시아 안보와 기술 문제를 담당하고 있어요. 올해로 46살. 이 일을 시작한 지 벌써 15년째네요. 오늘 아침도 여느 때처럼 사무실에 들어섰는데 창밖 하늘이 유난히 맑더군요. 가을 햇살이 책상 위로 쏟아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컴퓨터를 켜는 순간 모니터 속 세상은 전혀 맑지 않았습니다. 땡, 땡, 땡. 뉴스 알림이 연달아 터졌어요. 중국 해경, 일본 어선, 나포, 일본 해상자위대 긴급 출동, 중국 외교부, 일본의 도발, 강력 규탄, 동중국해에서 또 시작됐군. 손이 먼저 커피잔으로 갔어요. 한 모금 마셨는데 쓴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면서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이번엔 어디까지 갈까? 두 번째 모니터를 켰습니다. 제 전용 데이터베이스예요. 중국과 일본의 경제지표, 관광산업, 반도체 공급망, 군사비 지출, 모든 게 실시간으로 흐르는 화면이죠. 그런데 숫자들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일본 관광업 주가 이틀 만에 12% 폭락, 호텔 예약 취소율 80%, 항공편 결항 절반 이상. 시작됐어.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어요. 가슴이 답답해지더군요. 그때 책상 모서리에 놓인 작은 액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서 젊은 군인 한 명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윌리엄? 1951년 28살 때 한국전쟁에 참전하셨던 분이죠. 돌아가시기 전 할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으시던 게 생각났어요. 마이클, 이걸 받아라. 떨리는 손으로 건네주신 게 낡은 가죽 일기장이었습니다. 너는 나중에 이 일기를 읽게 될 거야. 그때가 되면 알게 될 거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무엇을요, 할아버지?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당시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일기장은 제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고이 보관되어 있어요. 띵! 세 번째 알림이 떴습니다. 중국 상무부 긴급 성명. 일본 기업과의 모든 전략적 협력 재검토, 반도체 소재, 자동차 부품, 화학 원료, 전방위 경제 보복이 시작된 거예요.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다음은 한국이겠지. 작게 한숨이 새어나왔어요. 중국과 일본이 충돌하면 한국은 항상 그 사이에서 흔들렸으니까요. 역사가 그랬고, 지리가 그랬고, 경제 구조가 그랬습니다. 네 번째 모니터를 켰어요. 한국 데이터만 모아놓은 대시보드였습니다. 수출 지표, 환율, 반도체 생산량, 외국인 투자 흐름, 모든 게 한눈에 보이죠. 이번엔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그런데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뭐지? 눈을 크게 뜨고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한국 수출 지표, 전월 대비 3% 상승, 반도체 수주량 증가, 환율 안정, 외국인 자금, 유입,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말이 안 돼. 마이클, 오늘 브리핑 자료 준비됐어? 동료 제임스가 제 책상 옆에 섰습니다. 응? 거의. 근데 제임스, 이거 좀 봐봐. 목소리가 약간 갈라졌어요. 왜? 무슨 일인데? 한국 데이터야. 지금 중일 충돌 중인데. 제임스가 제 어깨 너머로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이거 진짜네? 중일이 싸우는데 한국은 왜 멀쩡하지? 나도 그게 마우스를 움직여 더 깊이 들어갔어요. 삼성전자 주가 상승.
SK 하이닉스, 수주 폭증,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출하량 사상 최대. 화면 오른쪽에 한국 언론 보도가 떴습니다. 한글로 빼곡하게 쓰여 있더군요. 자, 솔직히 한국어를 거의 못해요.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돌아오신 후 몇 마디 가르쳐 주셨지만 지금은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도만 겨우 기억하는 수준이죠. 급하게 구글 번역기를 켰습니다. 삼성 3나노 공정 글로벌 수주 확대. 반도체 한국 중해 갈등 속 수혜. 번역된 문장들이 화면에 떴어요.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상한 건 따로 있었어요. 중국 상무부 보도자료. 한국과의 전략적 기술 협력 강화. 한자 옆에 한글이 섞여 있었어요. 한국. 서툰 발음으로 천천히 읽어봤습니다. 한국. 일본 경제산업성 발표문도 마찬가지였어요. 한일 관계에서 한국의 중추적. 두 나라가 서로 싸우고 있는데 동시에 한국한테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마치 한국만큼은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듯이 가슴속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어요. 설마. 손이 저절로 책상 서랍으로 갔습니다.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꺼냈어요. 가죽 표지가 손에 닿는 순간 오한이 스쳤습니다. 천천히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할아버지의 손글씨가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1951년 10월 15일 한국전선. 여기는 모든 게 무너진 곳이다. 건물도 도로도 다리도. 하지만 사람들은 무너지지 않았다.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나는 봤다. 두려움이 아니라 의지를. 이 나라는 언젠가 다시 일어설 것이다. 아니, 반드시 일어설 것이다. 그리고 그 아래 서툰 한글로 적힌 문장이 있었어요. 대한민국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가 한국군 병사에게 배워서 적으셨던 거지요. 저는 그 글씨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따라 그렸습니다. 대한민국. 발음이 어색했지만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손끝이 떨렸습니다. 일기장을 덮고 다시 모니터를 바라봤어요. 중국과 일본이 충돌하는 와중에 한국만 흔들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두 나라 모두가 한국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전율이 온몸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뭔가 완전히 바뀐 거야. 할아버지, 당신이 봤던 그 의지가 지금 현실이 된 건가요? 제임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마이클, 괜찮아? 얼굴이 새하얘졌는데. 괜찮아. 그렇게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갈라지고 있었어요. 커피잔을 다시 들었지만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제 머릿속은 이미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으니까요. 화면 속 한글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읽을 수는 없었지만 느낄 수 있었어요. 뭔가 엄청난 일이 시작되고 있다는 걸. 땡! 바로 그때 제 이메일 알림이 울렸습니다. 이메일 발신자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어요. 박지은 교수. 한국산업기술연구원 소속이면서 카이스트 위촉 연구교수로 있는 분이죠. 저는 지난 3년 동안 그분과 몇 차례 화상회의를 했었어요. 한국의 반도체와 배터리 기술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직접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메일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마이클, 지금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손이 떨렸습니다. 마우스를 클릭했어요. 마이클 산임 연구원님께 갑작스럽게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지금 중국과 일본이 충돌하고 있는데 아마 당신도 주목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국 데이터를 보셨나요? 저는 지난 사흘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혹시 시간 되시면 화상회의 한번 하실 수 있을까요? 당신이라면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지윤 드림. 글을 읽는 동안 손바닥에 땀이 배었어요. 박 교수는 항상 냉정하고 차분한 분이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걸 본 적이 없었죠. 그런데 이 이메일은 달랐어요. 잠을 제대로 못 잤다는 표현. 믿을 수 없는 일이라는 단어. 뭔가 정말 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였어요. 제임스가 제 뒤에서 물었습니다. 마이클, 그 뭔데? 얼굴이 더 창백해졌는데. 한국 쪽에서 온 이메일이야. 박지은 교수. 기억나? 내가 얘기했던 한국 반도체 전문가. 아, 그분? 근데 왜? 지금 화상회의 요청이 왔어. 제임스가 시계를 봤어요. 지금 워싱턴은 오전 10시인데 한국은 밤 11시잖아. 그 시간에 화상회의를? 저는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쓰기 시작했어요. 박 교수님, 지금 바로 가능합니다. 링크 보내주시면 접속하겠습니다. 저도 같은 걸 보고 있었거든요. 마이클,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제 1분도 지나지 않아 답장이 왔습니다. 화상회의 링크와 함께 짧은 문장 하나. 왔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링크를 클릭했어요. 화면이 연결되는 몇 초가 엄청나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화면 속에 박지은 교수가 나타났어요. 39살, 짧은 머리에 안경을 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랐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머리카락도 약간 흐트러져 있었어요. 마이클, 늦은 시간인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어 억양이 섞인 영어였지만 또렷했어요. 아니에요, 교수님. 저도 지금 같은 걸 보고 있었거든요. 한국 데이터. 이상하죠? 박 교수가 짧게 웃었어요. 하지만 웃음 속에 긴장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상하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해요, 마이클. 이건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역사적? 네. 제가 지난 15년 동안 한국 산업을 연구해 왔지만 이런 건 처음 봅니다. 박 교수가 자기 화면을 공유했어요. 그래프들이 쏟아졌습니다. 한국 수출 지표, 반도체 수주량, 배터리 출하량, 외국인 투자 흐름, 모든 게 상승 곡선이었어요. 보세요, 마이클. 중국과 일본이 충돌한 지 4월째인데 한국은 오히려 모든 지표가 올라가고 있어요. 저도 봤어요. 그래서 믿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박 교수가 다른 그래프를 열었어요. 중국 상무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이 동시에 한국 기업들에게 접촉하고 있어요. 삼성, SK, LG 모두요. 심장이 쿵 소리를 내며 뛰었습니다. 동시에요? 네. 서로 싸우면서도 한국만큼은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듯이 움직이고 있어요. 박 교수가 안경을 벗고 눈을 비볐어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마이클, 저는 한국 사람으로서 이 상황이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동시에 두렵기도 해요. 두렵다고요? 네. 이런 위치는 책임이 막중하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저는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떠올렸습니다. 교수님, 제가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된 거죠? 1951년엔 모든 게 무너진 나라였는데 박 교수의 눈빛이 변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마이클, 한국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는 민족이에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게 무너졌을 때도, 외환 위기로 나라가 흔들렸을 때도 우리는 무릎 꿇지 않았어요. 대신 더 열심히 일했고 더 똑똑해졌고 더 강해졌죠. 저는 말없이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중국과 일본이 싸울 때 한국은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충분히 강해졌거든요. 가슴 속에서 뭔가가 터지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렸습니다.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교수님, 제 할아버지가 1951년 한국전쟁에 참전하셨어요. 박 교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네. 돌아가시기 전에 일기장을 물려주셨는데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 나라는 언젠가 다시 일어설 것이다. 아니, 반드시 일어설 것이다. 라고. 박 교수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어요. 당신 할아버지는 맞았네요, 마이클. 네. 맞았어요. 두 사람 모두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화면 너머로 서울의 밤 풍경이 보였어요. 높은 빌딩들이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박 교수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마이클, 앞으로 며칠이 중요할 거예요. 중국과 일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국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우리 함께 지켜봐야 합니다. 동의합니다, 교수님. 그리고 당신 할아버지의 일기장 언젠가 보여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화상회의를 끝내고 화면을 껐어요. 사무실이 조용했습니다. 제임스는 이미 다른 자리로 가고 없었어요. 저는 다시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일기장이 거기 있었어요. 손으로 표지를 쓰다듬었습니다. 할아버지, 당신이 봤던 그 나라가 지금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순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하늘이 보였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어요. 뭔가 엄청난 이야기가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달랐어요. 평소보다 사람들이 많았고 모두들 모니터 앞에서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여기 와봐. 제임스가 손을 흔들며 저를 불렀어요. 급하게 그쪽으로 갔습니다. 무슨 일이야? 중국이 움직였어. 방금 발표했는데 제임스가 자기 화면을 가리켰어요. 중국 상무부 긴급 브리핑 속보가 떠 있었습니다. 일본과의 히토류 수출 전면 중단. 숨이 턱 막혔어요. 히토류를 전면 중단?
그것뿐만이 아니야. 자동차 부품, 전자제품 소재까지 전부 막았어.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히토리는 반도체, 전기차, 스마트폰 제조에 필수적인 자원이에요. 그런데 중국이 세계 히토리 생산의 70%를 장악하고 있죠. 일본에게 히토리를 끊는다는 건 경제 급소를 정확히 찌르는 거였어요. 일본 반응은 도쿄 증시 개장하자마자 폭락했어. 지금 니케이 지수가 4% 넘게 떨어지고 있어. 제 손이 떨렸습니다. 급하게 제자리로 돌아가 컴퓨터를 켰어요. 3개의 모니터가 동시에 켜지면서 숫자들이 쏟아졌습니다. 일본 자동차 기업들 주가 폭락, 전자제품 제조사들 줄줄이 하락, 엔화 환율 급등. 시작됐어. 진짜로 시작됐어. 그때 3번째 모니터에 또 다른 속보가 떴어요. 일본 정부 긴급 경제안보 회의 소집, 미국 국무부 중일 갈등에 깊은 우려 표명.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데이터를 열었어요. 어젯밤 박지훈 교수와 나눴던 대화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며칠이 중요할 거예요. 화면 속 한국 지표들이 로딩됐어요. 그리고 또다시 숨이 멎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수출 지표 여전히 상승, 코스피 지수 안정, 반도체 수주 계속 증가. 어떻게 이럴 수가. 제임스가 다시 제 옆에 왔어요. 마이클, 한국은 어때? 뭐라고? 제임스가 제 화면을 보더니 입을 벌렸습니다. 이게 뭐야? 중국이 히토르까지 막았는데 한국은 왜 멀쩡해? 나도 모르겠어. 어제 한국 전문가랑 통화했는데 그때 제 이메일 알림이 또 울렸어요. 박지은 교수였습니다. 마이클, 지금 뉴스 보고 계시죠? 한국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삼성이 일본 기업들에게 긴급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대체 공급망을 제공하겠다고요. 그리고 중국 쪽에도 똑같이 제안했어요. 한국이 중재자가 되겠다고. 마이클, 이건 완전히 새로운 게임이에요. 손이 떨렸습니다. 급하게 답장을 쓰려는데 사무실 스피커에서 방송이 나왔어요. 전 직원 비상브리핑. 30분 후 대회의실 집합. 제임스가 중얼거렸습니다. 소장님이 직접 브리핑한데 이거 정말 큰일이구나. 저는 다시 화면을 봤어요. 그리고 새로운 기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삼성전자, 일본 토요타와 긴급 화상회의. SK 하이닉스, 중국 SMIC와 전략적 파트너십 논의, LG 에너지 솔루션, 양국 배터리 기업의 기술 협력 제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한국 기업들이 동시에 양쪽으로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싸우는 두 나라 사이에서 다리가 되겠다는 거였어요. 마이클, 브리핑 시간이야. 제임스가 제 어깨를 톡 쳤습니다. 갈게. 대회의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한국이 어떻게 이런 위치에 선 거지? 1951년 할아버지가 봤던 그 무너진 나라가 지금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회의실 문을 열었어요. 이미 40여 명의 연구원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쪽 스크린에는 실시간 뉴스가 흐르고 있었어요. 중국, 일본 갈등, 경제전쟁으로 확산, 한국, 중재 역할 자처. 양국 모두 환영 입장. 소장님이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60대 중반, 백발의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분이죠. 여러분, 지금 동아시아에서 역사적인 순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중국과 일본의 충돌은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움직임은 우리 모두에게 예상 밖이었죠. 소장님이 리모컨을 눌렀어요. 화면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지난 20년간 동아시아 경제 구조를 보면 중국과 일본이 충돌할 때마다 한국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2012년 센카쿠 분쟁, 2019년 무역 갈등, 매번 한국 경기는 타격을 받았죠.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하지만 이번은 다릅니다. 소장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한국이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두 나라 모두에게 필수적인 파트너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이클, 갑자기 제 이름이 불렸어요.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네, 소장님. 자네가 지난 10년간 한국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왔지. 자네 생각은 어떤가? 모든 시선이 제게로 쏠렸어요.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천천히 일어섰어요. 저는 한국이 준비했다고 생각합니다. 준비? 네. 한국은 지난 20년 동안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기술에 집중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기술들이 모두
중국과 일본에게 필수적인 것들이 되어버렸죠. 소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계속해 보게. 그리고 한국은 더 이상 약한 나라가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1951년엔 모든 게 무너진 나라였지만 지금은 세계 10번째 경제 대국이고 기술 강국입니다. 중국과 일본이 싸울 때 한국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어요. 소장님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맞아. 한국은 이제 선택받는 나라가 아니라 선택하는 나라가 됐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전율이 흘렀어요. 할아버지가 봤던 그 의지가 지금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일주일이 중요합니다. 중국과 일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우리는 모든 걸 기록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소장님이 회의를 마무리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가슴 속에서 뭔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제임스가 다가와 물었어요. 마이클, 괜찮아? 얼굴이 빨개졌는데?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일기장, 박지훈 교수의 말, 그리고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는 현실,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고 있었어요.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 복도 창문으로 워싱턴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저 구름 너머 태평양 건너편에서 풍이 몰아치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에 한국이 서 있다는 걸. 사무실로 돌아와 자리에 앉았는데 손이 계속 떨렸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지만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모니터를 켰어요. 실시간 뉴스가 폭포처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일본 토요타 생산 라인 일부 가동 중단. 중국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 확산. 미국 재무부 동아시아 경제 리스크 경고. 숫자들이 빠르게 변하고 있었어요. 일본 증시 계속 하락. 중국 수출 기업들 타격. 그런데 한국은 여전히 안정적이었습니다. 아니, 안정적인 정도가 아니었어요. 한국 기업들의 주가가 오히려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땡! 이메일 알림이 울렸어요. 박지은 교수였습니다. 마이클, 지금 당장 화상회의 가능하신가요? 긴급한 상황입니다. 시계를 봤어요. 워싱턴 시간 오후 2시, 서울은 새벽 4시였습니다. 급하게 답장을 보냈어요. 지금 바로 접속하겠습니다. 링크를 클릭했습니다. 화면이 연결되는 순간 박 교수의 모습이 보였어요. 머리카락이 더 흐트러져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교수님, 괜찮으세요? 새벽 4시인데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마이클. 지금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죠? 박 교수가 화면을 공유했어요. 한국어로 된 문서가 떴습니다. 이게 뭐죠? 삼성전자 내부 보고서예요. 제 동료가 방금 전에 보내준 겁니다. 구글 번역기를 급하게 켰어요. 문서 제목이 번역되어 나타났습니다. 긴급 전략 보고서, 중일 갈등 시 대응 방안. 심장이 쿵 소리를 냈습니다. 교수님, 이건 네. 삼성이 이미 3개월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어요. 3개월 전에요? 네. 중국과 일본의 충돌을 예측하고 그때를 대비해서 전략을 짜놓은 거예요. 손이 떨렸습니다. 박 교수가 다른 페이지로 넘어갔어요. 여기 보세요. 삼성뿐만 아니라 SK, LG, 현대 주요 대기업들이 모두 비슷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대기업들이 모두? 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정부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화면에 또 다른 문서가 떴어요. 산업통상자원부 내부 자료, 동아시아 경제 안보 시나리오. 숨이 턱 막혔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미 알고 있었다고요? 박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리고 기업들과 함께 대응 전략을 수립했던 거죠. 마이클,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한국은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던 겁니다. 가슴 속에서 뭔가가 폭발하는 것 같았어요. 그럼 지금 한국이 보여주는 안정성은 네, 계획된 거예요. 중국과 일본이 충돌할 때 한국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중재자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걸 준비했던 겁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어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교수님, 이게 정말인가요? 네. 그리고 마이클,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박 교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내일 오후 서울에서 긴급 국제 경제 포럼이 열려요. 중국 대표단과 일본 대표단이 모두 참석합니다. 서울에서요? 네. 한국 정부가 중재자로 나서서 양측을 초청한 거예요. 그리고 박 교수가 잠시 멈췄습니다. 마이클, 당신도 초청받았어요? 저요? 네.
CSPI 대표로 참석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방금 전에 확인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교수님, 저는 한국어도 제대로 못하는데 괜찮아요. 통역이 제공될 거예요. 그리고 마이클, 당신은 미국의 동아시아 전문가잖아요. 당신의 시각이 필요합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서울 국제 포럼, 중국과 일본 대표단. 마이클, 와주실 수 있나요? 박 교수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당신 할아버지가 한국전쟁에 참전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당신이 이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1951년 전쟁터에서 무너진 나라를 봤던 할아버지. 이 나라는 언젠가 다시 일어설 것이다 라고 일기에 적었던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의 손자인 제가 지금 그 나라의 부활을 목격하러 가야 한다는 거였어요. 교수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겠습니다. 박 교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감사합니다, 마이클. 항공편은 제가 예약해둘게요.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상회의가 끝났어요. 화면이 꺼지고 제 얼굴이 검은 모니터에 비쳤습니다. 창백한 얼굴, 떨리는 눈빛, 손을 들어 얼굴을 감쌌어요.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제임스가 제 자리로 왔어요. 마이클, 방금 소장님이 찾으시던데 뭔가 급한 일인가 봐. 알았어. 소장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소장님이 창밖을 보고 서 계셨어요. 자네를 기다리고 있었네, 마이클. 네, 소장님. 서울국제포럼 초청장 받았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네. 방금 전에 연락받았습니다. 소장님이 돌아서셨어요. 가게. 네? 자네가 가야 해. 이건 단순한 경제포럼이 아니야. 역사가 바뀌는 순간이 될 거야. 목소리에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마이클, 자네 할아버지가 한국전쟁에 참전하셨다고 들었네. 네. 1951년에. 그럼 자네는 가야만 해. 할아버지가 봤던 그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해.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소장님, 자네가 쓸 보고서는 우리 연구소 역사상 가장 중요한 문서가 될 거야. 그러니 모든 걸 기록하게, 모든 걸 느끼게, 그리고 모든 걸 우리에게 전해주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면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내일 서울로 가는 거야. 할아버지가 74년 전에 전쟁터로 갔던 그 나라로. 자리로 돌아와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할아버지의 일기장이 거기 있었습니다. 손으로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가죽 표지를 쓰다듬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당신이 봤던 그 나라로. 당신이 반드시 일어설 것이다 라고 믿었던 그 나라로. 그리고 당신이 맞았다는 걸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일기장을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이미 태평양 너머에 가 있었습니다. 서울. 그곳에서 뭘 보게 될까? 그곳에서 뭘 느끼게 될까?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바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서울. 정말 가는 게 맞을까? 제 한국어는 형편없고 그곳 문화도 잘 모르는데. 뒤척이다가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책상 위에 할아버지의 일기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폰으로 집어들었어요. 무겁지 않았지만 왠지 엄청난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랜덤하게 페이지를 펼쳤어요. 1951년 8월 3일 오늘 한국군 병사 한 명과 대화를 나눴다. 그는 영어를 조금 할 줄 알았다. 나는 물었다. 왜 계속 싸우는가? 이미 모든 게 무너졌는데. 그가 대답했다. 무너진 건 건물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을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51년 9월 15일 전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있다. 폐허 속에서도 사람들은 학교를 열고 가게를 열고 농사를 짓는다. 마치 전쟁이 끝난 후를 준비하는 것처럼. 이들은 포기하지 않는 민족이다. 손이 떨렸습니다. 할아버지, 당신은 이미 봤던 거네요.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핸드폰이 울렸어요. 새벽 2시. 누구지? 화면을 봤습니다. 엄마였어요. 엄마? 마이클, 아직 안 자고 있었구나. 잠이 안 와서 네가 내일 한국 간다는 얘기 들었어. 소장님한테서. 엄마의 목소리가 조용했어요. 마이클, 내 할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말씀하신 게 있어.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하셨는데? 언젠가 네가 한국에 갈 거라고 하셨어. 그리고 그때가 되면 모든 걸 이해하게 될 거라고.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엄마, 할아버지가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 응?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이었어. 병상에 누워 계셨는데 갑자기 네 얘기를 하시더라. 마이클은 똑똑한 아이야. 그 애가 언젠가 한국을 보러 갈 거야. 그리고 내가 왜 그 나라를 사랑했는지 알게 될 거야. 라고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할아버지가 한국을 사랑하셨다고? 응? 할아버지는 전쟁에서 돌아오신 후에도 평생 한국을 그리워하셨어. 한국 음식도 찾아 드시고 한국 뉴스도 챙겨보시고 마치 고향처럼 생각하셨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마이클, 가렴. 그리고 할아버지 대신 그 나라를 다시 봐줘. 할아버지가 봤던 폐허가 아니라 지금의 모습을 봐줘. 엄마, 잘 다녀와. 사랑한다 아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지, 당신은 이미 알고 계셨던 거네요. 제가 언젠가 그곳에 갈 거라는 걸. 그리고 당신이 사랑했던 그 나라를 보게 될 거라는 걸. 일기장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알겠습니다, 할아버지. 가겠습니다.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지만 가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봤어요. 워싱턴의 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박지훈 교수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교수님, 지금 공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곧 뵙겠습니다. 답장이 바로 왔어요. 마이클, 환영합니다. 인천공항에서 제가 직접 마중 나가겠습니다. 편안한 여행 되세요. 택시가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터미널 안으로 들어갔어요. 출국 수속을 밟으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 가는 게 맞을까? 하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탑승구로 향했습니다. 비행기가 보였어요. 대한항공 KE086편. 워싱턴에서 인천으로 가는 직항. 탑승 시간이 됐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렸어요. 제 앞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한국어가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이해할 수 없는 언어였지만 왠지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탑승권을 보여주고 비행기에 올랐어요. 좌석을 찾아 앉았습니다. 창가 자리였어요. 가방에서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승무원이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손님. 편안한 여행 되세요. 한국어 억양이 섞인 영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비행기 문이 닫혔어요. 엔진 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활주로로 날았습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바퀴가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어. 창밖으로 워싱턴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갔어요. 하늘이 푸르렀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펼쳤어요.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1951년 11월 28일. 나는 오늘 한국을 떠난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나의 임무는 끝났다. 하지만 나는 확신한다. 이 나라는 반드시 다시 일어설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세계가 놀라게 될 것이다. 한국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나라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옆자리 승객이 휴지를 건네줬습니다. 괜찮으세요? 한국 사람이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서툰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이 미소 지었어요. 한국어 잘하시네요. 아니에요. 아직 서툴러요. 처음 한국 가세요? 네. 처음입니다. 환영합니다. 좋은 여행 되세요. 감사합니다. 그 사람은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갔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저 구름 너머에 한국이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74년 전에 봤던 그 나라. 할아버지가 사랑했던 그 나라. 할아버지가 반드시 일어설 것이라고 믿었던 그 나라. 비행 시간은 14시간. 긴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강해진 건지,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건지, 그리고 할아버지가 왜 그 나라를 사랑했는지. 일기장을 덮고 눈을 감았어요. 엔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꿈을 꿨습니다. 할아버지가 서 있었어요. 젊은 군인 모습으로. 그 뒤로 폐허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폐허 속에서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무너진 건물을 다시 세우고 길을 닦고 씨앗을 뿌리고. 할아버지가 돌아서서 제게 미소 지었습니다. 마이클, 잘 왔다. 이제 직접 보렴. 눈을 떴을 때 기내 방송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Ladies and gentlemen, we will be landing at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in approximately 30 minutes. 심장이 쿵 소리를 냈습니다. 드디어
도착하는 거야. 창밖을 봤어요. 구름 아래로 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산들이 보였어요. 초록색과 갈색이 어우러진 산들, 그리고 건물들, 빼곡하게 들어선 아파트들과 빌딩들.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비행기가 고도를 낮추고 있었어요. 점점 더 선명해지는 풍경들,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들, 강 위를 지나는 다리들, 항구에 정박한 배들. 1951년 할아버지가 봤던 그 땅과 같은 곳이 맞나? 비행기 바퀴가 활주로에 닿았습니다. 압력 충격과 함께 몸이 앞으로 쏠렸어요. 그리고 엔진 역추진 소리가 귀를 찢었습니다. 비행기가 천천히 속도를 줄이며 활주로를 달렸어요. 환영합니다. 인천국제공항입니다. 한국어 방송이 들렸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가슴이 뛰었어요. 비행기가 멈췄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 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저도 일어나 가방을 챙겼습니다. 할아버지의 일기장이 가방 안에 있는 걸 확인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탑승교를 지나 공항 안으로 들어섰어요. 그 순간 압도당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공항이었어요. 높은 천장, 현대적인 디자인, 깔끔한 시설들,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어가 사방에서 들렸어요. 입국 심사대로 향했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렸어요. 제 차례가 됐습니다. Passport, please. 여권을 건넸어요. 심사관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Purpose of visit? Business. International Economic Forum. How long will you stay? 3 days. 보장을 찍는 소리가 들렸어요. Welcome to Korea. Thank you. 여권을 돌려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입국했어. 한국에. 짐을 찾아 입국장으로 나왔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보였어요. 마중 나온 사람들이 손팻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한글로 쓰인 이름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영어로 쓰인 팻말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마이클 해밀턴. 팻말을 든 사람을 봤습니다. 여자였어요. 짧은 머리에 안경을 낀 박지은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손을 흔들며 다가갔어요. 박 교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마이클, 환영합니다. 한국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해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직접 마중 나와주셔서 당연하죠. 멀리서 오셨는데 박 교수가 제 캐리어를 보며 물었어요. 짐은 이게 전부예요? 네, 사흘이니까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서요. 좋아요. 그럼 차로 안내할게요. 호텔은 서울 시내에 예약해뒀어요. 공항을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순간 공기가 달랐어요. 워싱턴과는 다른, 뭔가 다른 느낌. 습도가 조금 높았고 바람이 살랑살랑 불었습니다. 이쪽이에요. 박 교수를 따라 주차장으로 갔어요. 검은색 세단 앞에서 멈췄습니다. 제 차에 타세요. 짐을 트렁크에 실었어요.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박 교수가 시동을 걸었어요. 서울까지 1시간 정도 걸려요. 편하게 가시죠? 네. 차가 출발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와 고속도로로 진입했어요. 창밖으로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현대적인 건물들, 넓은 도로, 정돈된 거리. 마이클, 어때요? 한국 처음이죠? 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되어 있네요. 박 교수가 웃었어요. 많은 외국인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오시다가 놀라시죠? 솔직히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해해요. 한국은 빠르게 변했으니까요. 불과 50년 전만 해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는데 지금은 세계 10번째 경제대국이에요. 차창 밖으로 강이 보였어요. 넓고 잔잔한 강물. 저게 한강이에요. 한강. 네. 서울을 가로지르는 강이죠. 저 강 양쪽으로 서울이 펼쳐져 있어요. 강 너머로 빌딩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높고 빼곡한 빌딩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교수님, 내일 포럼은? 네, 내일 오후 2시에 시작해요. 장소는 코엑스 컨벤션 센터예요. 중국 대표단과 일본 대표단이 모두 참석합니다. 중국과 일본이 한 자리에? 네. 한국 정부가 중재자로 나서서 양측을 초청했어요. 그리고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에서도 전문가들이 옵니다. 당신도 그중 한 명이고요. 손에 땀이 났어요. 교수님, 저는 한국어를 거의 못하는데 괜찮을까요? 걱정 마세요. 동시 통역이 제공될 거예요. 그리고 마이클, 당신은 말이 아니라 눈으로 봐야 해요. 눈으로요? 네. 매일 그 자리에서 중국과 일본이 어떻게 한국을 대하는지, 한국이 어떻게 중재하는지 그거 직접 보는 게 중요해요. 차가 서울 시내로 들어섰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양옆으로 늘어서 있었어요. 사람들이 분주하게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게 롯데 월드타워예요. 높이가 500m가 넘죠. 고개를 들어봤어요. 하늘을 찌를 듯한 빌딩이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이게 1951년 할아버지가 봤던 그 나라? 전쟁으로 모든 게 무너졌던 그 나라? 마이클, 괜찮아요? 네. 그냥 놀라워서요. 이해해요. 한국의 변호는 이적이라고 불리죠. 차가 호텔 앞에 멈췄습니다. 여기에요. 롯데 호텔이에요. 체크인하시고 쉬세요. 내일 오전 10시에 제가 다시 모시러 올게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차에서 내렸어요. 호텔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로비가 화려했어요. 체크인을 마치고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23층 방문을 열었어요. 깨끗하고 현대적인 방이었습니다. 창문으로 다가갔어요. 커튼을 젖혔습니다. 그 순간 숨이 멎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빌딩들이 불을 밝히고 있었어요. 난강이 반짝이고 다리들이 빛나고 도로에는 차들이 흘러가고 가방에서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창가에 서서 일기장을 펼쳤어요. 1951년 7월 15일 여기는 모든 게 무너진 곳이다. 그리고 눈을 들어 창밖을 봤습니다. 무너진 곳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대신 빛나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할아버지, 보고 계세요? 당신이 믿었던 그 나라가 지금 이렇게 되었어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을, 그리고 그 옆에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놓고 함께 찍었어요. 엄마에게 사진을 보냈습니다. 엄마, 도착했어. 할아버지, 맞았어. 답장이 바로 왔어요. 할아버지가 기뻐하실 거야, 마이클. 잘 보고 와. 창밖을 다시 봤어요. 내일이면 모든 걸 알게 될 것 같았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강해졌는지,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어떻게 중심이 됐는지, 그리고 할아버지가 왜 이 나라를 사랑했는지.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서울은 잠들지 않았어요. 불빛들이 계속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말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무너지지 않았다. 우리는 다시 일어섰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빛나고 있다. 다음 날 아침 알람 소리에 눈을 떴어요. 오전 8시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일어나 커튼을 열었어요. 아침에 서울이 보였습니다. 밤과는 또 다른 모습이었어요. 깨끗하고 활기차고 분주했습니다. 샤워를 하고 정장을 입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긴장한 얼굴이 비쳤어요. 오늘 포럼이 있는 날이야. 가방에서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꺼내 가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할아버지, 저와 함께 가주세요. 오전 9시 반 호텔 레스토랑에서 아침을 먹었어요. 한국 음식과 양식이 함께 나왔습니다. 김치. 처음 먹어봤어요. 매콤하고 아삭한 맛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할아버지가 생각났어요. 할아버지도 한국에서 이걸 드셨을까? 오전 10시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박지훈 교수가 이미 와 있었어요. 마이클, 잘 주무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은요? 저는 사실 잠을 별로 못 잤어요. 박 교수의 눈 밑에 다크서클이 여전했습니다. 긴장되시나 봐요? 네. 오늘 포럼은 정말 중요한 자리거든요. 차에 올랐어요. 서울 거리를 달렸습니다. 마이클, 포럼 시작 전에 한 사람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누구요? 조민혁 박사님이에요. 삼성전자 반도체 수석 엔지니어죠. 한국 반도체 기술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이에요. 만나 뵙고 싶네요. 차가 한 카페 앞에 멈췄습니다. 여기서 잠깐 만나기로 했어요.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구석 자리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안경을 낀 남자였습니다. 민혁 씨, 여기에요. 박 교수가 손을 흔들었어요. 그 남자가 일어났습니다. 지윤아, 왔구나. 그리고 저를 보더니 영어로 말했어요. You must be Michael Hamilton.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too, Dr. Cho. 악수를 나눴습니다. 간단한 악수였어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조민혁 박사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입을 열었어요. 마이클, 지윤한테 들었어요. 할아버지가 한국전쟁 참전 용사시라고. 네. 1951년에 참전하셨어요. 그렇다면 당신은 한국의 과거를 아는 거네요. 적어도 가족을 통해서라도. 네. 할아버지의 일기를 읽었어요. 조 박사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마이클, 제가 왜 오늘 당신을 만나고 싶었는지 아세요? 아니요? 당신이 오늘 포럼에서 볼 것들을 제대로 이해했으면 해서예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조 박사가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서 제게 보여줬어요.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한국 반도체 산업의 성장 곡선이에요.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가파른 상승 곡선이었습니다. 보세요. 1980년엔 거의 제로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세계 시장 점유율 2위예요. 메모리 반도체는 1위고요. 놀랍네요. 하지만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마이클. 이건
전략이었어요. 조 박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한국은 일찍이 깨달았어요. 우리는 작은 나라고 자원도 없고 시장도 작다는 걸. 그래서 선택했죠. 기술로 승부를 보기로. 박지훈 교수가 끼어들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이 지금의 한국을 만든 거예요. 조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조선. 우리는 이 분야들의 모든 걸 걸었어요. 정부도, 기업도, 국민도 함께요. 하지만 어떻게 그게 가능했죠? 조 박사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할아버지의 일기장이 떠올랐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게 무너졌을 때도 사람들은 무너지지 않았다. 마이클, 제 아버지는 한국전쟁 때 어린아이였어요. 5살이었. 조 박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시더군요. 폭격으로 집이 무너지고 먹을 게 없고 입을 것도 없었대요. 하지만 어머니, 그러니까 제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대요. 폐허 속에서 학교를 찾아다니시고 아이들을 공부시키고 눈가가 붉어졌어요. 그 세대가 오늘의 한국을 만든 겁니다. 그분들의 의지가, 그분들의 땀이, 그분들의 눈물이 지금 우리가 만드는 반도체 칩 하나하나에 들어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박지훈 교수가 제 손을 가볍게 잡았어요. 마이클, 오늘 포럼에서 당신이 볼 건 단순한 경제 협상이 아니에요. 이건 한국의 자존심이 걸린 순간이에요. 자존심. 네. 수십 년 동안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눈치만 보던 나라가 이제는 두 나라 모두가 필요로 하는 나라가 됐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변화인지 당신이 이해해 줬으면 해요. 조민혁 박사가 태블릿을 끄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오늘 중국 대표로 라오 천해 교수가 와요. 칭화대 국제정세 교수죠. 한국을 과소평가하는 사람이에요. 과소평가요? 네. 그 사람 생각엔 한국이 여전히 약한 나라거든요. 중국의 그늘 아래 있어야 하는 나라라고 믿죠. 오늘 그 생각이 바뀔까요? 조 박사가 희미하게 웃었어요. 바뀔 수밖에 없을 거예요. 현실이 그를 때릴 테니까.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1시. 슬슬 코엑스로 가야 해요. 포럼이 오후 2시니까 점심 먹고 준비해야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조민혁 박사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마이클, 오늘 잘 보세요. 그리고 할아버지께 전해주세요. 할아버지가 봤던 그 나라가 이렇게 됐다고. 네. 꼭 그럴게요. 카페를 나왔습니다. 서울의 거리가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차에 올랐습니다. 코엑스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강남의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높은 빌딩들, 넓은 도로, 현대적인 건물들. 박지훈 교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마이클, 긴장되죠? 네. 솔직히 많이요. 저도요. 하지만 우리는 준비됐어요. 우리요? 네. 한국이요? 우리는 이 순간을 위해 70년을 준비했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나라는 반드시 다시 일어설 것이다. 할아버지, 맞았어요. 이 나라는 일어섰어요. 그리고 지금 세계의 중심에 서려고 하고 있어요. 차가 거대한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코엑스에 여기서 오늘 역사가 쓰일 거예요.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거대하고 현대적인 건물이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가슴 주머니에 할아버지 일기장을 손으로 만졌습니다. 할아버지, 함께 가주세요. 차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코엑스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코엑스 안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각국에서 온 전문가들, 기자들, 기업 관계자들, 여러 언어가 뒤섞여 들렸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그리고 한국어. 이쪽이에요. 박지훈 교수를 따라 등록 데스크로 갔어요. 마이클 해밀턴, CSP야. 직원이 명찰과 자료집을 건네줬습니다. 명찰을 목에 걸었어요. 포럼은 3층 그랜드 볼룸에서 열려요. 점심 먼저 드실래요? 네, 좋아요. 2층 레스토랑으로 올라갔습니다. 뷔페 형식이었어요. 한국 음식, 중식, 일식, 양식이 모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접시를 들고 음식을 담았어요. 비빔밥을 골랐습니다. 자리에 앉았어요. 비빔밥을 섞어 한 입 먹었습니다. 여러 맛이 입안에서 어우러졌어요. 맛있어요? 박 교수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네. 정말 독특하네요. 이렇게 여러 재료가 하나가 되는 게 비빔밥이 한국을 상징한다고들 해요. 각기 다른 재료들이 섞이면서
하나의 맛을 만들어내죠. 한국 사람들처럼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누군가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중국인 남자였어요. 지은 교수, 오랜만이군요. 박 교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나오 교수님, 오늘 포럼 기대되는군요. 한국이 어떻게 중재를 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목소리에 비아냥이 섞여 있었어요. 마오 교수가 저를 봤습니다. 미국에서 오셨나 보군요. 네, CSPI에서 왔습니다. 마이클 해밀턴입니다. 전략문제연구소. 유명하죠? 라오 천호입니다. 칭화대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악수를 나눴어요.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해밀턴 선생,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한국은 놀라운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놀랍다? 마오 교수가 비웃듯 웃었어요. 한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 낀 작은 나라죠. 지금 보여주는 안정성도 일시적일 겁니다. 락주인 교수가 끼어들었어요. 라오 교수님, 데이터를 보셨습니까? 한국의 기술력, 경제지표, 외교적 위상, 데이터? 데이터는 해석하기 나름이죠, 지은 교수. 중국의 경제 규모는 한국의 10배가 넘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한국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국 우리의 그늘 아래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하지만 박 교수는 침착했습니다. 오늘 포럼에서 확인하시겠죠? 라오 교수님, 한국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기대하겠습니다. 라오 교수가 돌아왔어요. 박 교수가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런 사람들이 아직도 많아요. 한국을 과소평가하는 사람들. 교수님은 화가 안 나세요? 화요? 처음엔 화났죠. 하지만 이제는 그냥 불쌍해요. 불쌍하다고요? 네. 현실을 보지 못하고 과거에 갇혀 있으니까요. 오늘 그 사람은 충격받을 거예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1시 40분. 슬슬 올라가야 해요. 3층 그랜드 볼룸으로 향했어요. 문이 열리는 순간 압도당했습니다. 거대한 홀이었어요. 1000명은 좋게 앉을 수 있는 공간. 앞쪽에 무대가 있고 양옆으로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좌석들이 나라별로 구분되어 있었어요. 중국 대표단, 일본 대표단,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 그리고 가운데 무대 양옆으로 한국 대표단이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자리는 저쪽이에요. 미국 섹션으로 갔어요. 앞쪽 좌석에 앉았습니다. 무대가 잘 보이는 위치였어요. 사람들이 속속 들어왔습니다. 중국 대표단, 라오 천에이 교수가 보였어요. 일본 대표단,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 한국 대표단, 정부 관계자들과 기업인들, 조민혁 박사도 보였습니다. 오후 2시, 조명이 어두워졌어요. 무대에 조명이 켜졌습니다. 한 남자가 단상에 올랐어요. 한국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었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 the Seoul International Economic Forum. 동시동역이 시작됐어요. 이어폰을 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자리에 모였습니다. 중국과 일본 두 경제 대국이 대화의 장을 마련했고 한국이 그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어요. 한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술과 혁신으로 세계와 경쟁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자청합니다. 장관의 목소리에 힘이 쉬져 있었어요.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은 협력에서 나옵니다. 갈등이 아니라 협력에서요. 한국은 그 다리가 되고자 합니다. 무대 옆 스크린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의 경제 상호 의존도 숫자들이 놀라웠어요. 보시다시피 우리 세 나라는 이미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고 일본은 핵심 기술 파트너입니다. 한국의 반도체와 배터리는 양국 모두에게 필수적입니다. 중국 대표단 쪽을 봤어요. 라오 교수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제안합니다. 한중일 기술협력 플랫폼을 만들자고. 반도체, 배터리, 수소에너지, 미래 산업에서 함께 협력하자고. 일본 대표단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한국은 양측 모두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고자 합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중국 대표단 쪽은 조용했어요. 장관이 단상에서 내려갔습니다. 다음 발표자가 올라왔어요. 삼성전자 부회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삼성은 지난 10년간 반도체 기술에 200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스크린에 삼성 반도체 공장 사진이 떴어요. 우리의 3나노 공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양국 모두와 나누고 싶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이게 한국의 전략이구나. 기술을 무기로 협력을 제안하는 거였어요. 싸우는 두 나라에게
동시에 손을 내미는 거였습니다. 다음은 SK 하이닉스 대표였어요. HBM 반도체는 AI 시대의 핵심입니다. SK는 이 분야에서 세계 1위입니다. 자신감이 넘쳤어요. 중국의 AI 기업들도 일본의 로봇 산업도 우리의 HBM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중국 대표단에서 누군가 손을 들었어요. 라오천의 교수였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한국이 제안하는 협력은 결국 한국 기업의 이익을 위한 것 아닙니까? 중국과 일본을 동시에 상대로 장사하겠다는 거죠. 꼴이 조용해졌습니다. SK 대표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교수님, 비즈니스는 상호 이익입니다. 우리가 이익을 보면 당신들도 이익을 봅니다. 우리의 기술이 없으면 당신들의 AI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교수님, SK 대표의 목소리가 강해졌어요.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계신 분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중국에만 공급할 수도 있고 일본에만 공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양측 모두와 협력하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의 철학이니까요. 악수가 터졌어요. 나오 교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제 옆에 앉은 박지윤 교수가 작게 속삭였어요. 시작됐어요. 뭐가요? 한국의 반격이요. 무대에서 발표가 계속됐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현대자동차, 포스코, 하나같이 자신감 넘치는 발표였어요.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 우리의 기술은 세계 최고다. 우리와 협력하면 모두가 이긴다. 중국 대표단이 점점 불편해 보였어요. 일본 대표단은 진지하게 메모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 중간 휴식 시간이었어요.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도 일어나 복도로 나왔어요. 커피를 마시려고 테이블로 갔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해밀턴 선생? 돌아봤어요. 라오천의 교수였습니다. 네, 교수님. 한국의 발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상적이었습니다. 인상적? 오만하다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오만하다고요? 라오 교수가 가까이 다가왔어요. 한국은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살아남으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들은 마치 자신들이 중심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라오 교수님, 제가 보기엔 한국은 겸손한 게 아니라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현실적? 네. 한국의 기술이 없으면 중국의 AI 산업도 일본의 전자산업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건 오만이 아니라 사실이죠. 라오 교수의 얼굴이 굳었어요. 해밀턴 선생, 당신도 한국에 속았군요. 속았다고요? 네. 한국의 화려한 겉모습에 속은 겁니다. 하지만 곧 보게 될 겁니다. 한국도 결국 무너질 거라는 걸. 그리고 돌아섰어요.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한국을 모르는구나. 한국이 얼마나 강한지, 한국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가슴 주머니에 일기장을 만졌어요. 할아버지, 보고 계시죠? 당신이 믿었던 그 나라가 지금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어요. 벨이 울렸습니다. 다시 홀 안으로 들어갔어요. 오후 세션이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느꼈어요. 진짜 드라마는 지금부터 시작될 거라는 걸. 오후 세션이 시작됐어요. 이번엔 패널 토론이었습니다. 무대 위에 긴 테이블이 놓였고 6명의 패널이 앉았어요. 한국 대표 2명, 중국 대표 2명, 일본 대표 2명.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중국 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라오 천의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라오 교수가 마이크를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한국의 발표를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첫째, 한국의 기술력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기술의 핵심 소재와 장비는 어디서 오나요? 중국과 일본입니다. 한국은 결국 우리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홀이 조용해졌어요. 둘째, 한국의 시장 규모는 작습니다. 중국 시장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한국이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시장 없이는 의미가 없습니다. 중국 대표단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셋째, 지정학적 위치입니다. 한국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한국은 항상 강대국의 영향 아래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오 교수가 한국 패널들을 봤어요. 한국이 중재자가 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재자는 양측보다 강해야 합니다. 한국이 과연 그런 위치에 있습니까?
박수 소리가 중국 대표단 쪽에서 터졌어요. 사회자가 한국 패널을 봤습니다. 한국 측 답변을 듣겠습니다. 조민혁 박사님. 조민혁 박사가 천천히 마이크를 들었어요. 조장이 차분했습니다. 가오 교수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하나씩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 박사가 태블릿을 켰어요. 무대 옆 대형 스크린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첫째, 소재와 장비 의존도 말씀하셨죠? 맞습니다.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그래프가 변했어요. 하지만 지난 10년간 한국은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에 40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 결과 핵심 소재 자금률이 50%에서 80%로 올랐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교수님, 의존도는 상호적입니다. 중국의 AI 반도체 중 60%가 한국산 HBM을 사용합니다. 일본의 전기차 배터리 중 70%가 한국산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의존하고 있는 걸까요? 중국 대표단이 술렁였어요. 둘째, 시장 규모 말씀하셨죠? 한국 시장은 확실히 작습니다. 오 박사가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교수님, 우리는 한국 시장만 보지 않습니다. 삼성은 전 세계에 팔고, SK는 전 세계에 팔고, LG는 전 세계에 팝니다. 우리의 시장은 세계입니다. 박수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셋째, 지정학 말씀하셨죠? 한국이 항상 강대국 사이에 있었다고. 조 박사의 목소리가 강해졌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항상 사이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사이에 있다는 건 양쪽 모두와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약점이 아니라 강점입니다. 홀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 박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한국은 1953년 전쟁으로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그때 우리의 1인당 GDP는 $70였습니다. 세계 최빈국이었죠.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30,000를 넘었습니다. 세계 10번째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슴이 쿵 소리를 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무너져도 다시 일어섭니다. 흔들려도 균형을 잡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나오 교수님, 한국이 중재자가 될 자격이 있냐고 물으셨죠? 제 대답은 이겁니다. 우리는 자격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합니다. 박수가 폭발했습니다. 홀 전체가 기립했어요. 저도 모르게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나라는 반드시 다시 일어설 것이다. 맞았어요, 할아버지. 이 나라는 일어섰어요. 나오 천웨이 교수는 얼굴이 창백했어요. 앉은 채로 박수도 치지 않았습니다. 일본 대표단에서 한 사람이 마이크를 들었어요. 일본 경제평론가 사토 케니치였습니다. 조 박사님, 감동적인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한 가지 덧붙이고 싶습니다. 사토의 목소리는 진지했어요. 일본은 한국을 과소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2019년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가 그랬죠.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무릎 꿇을 거라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은 우리 없이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본 대표단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오늘 여기 사과하러 왔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한 것에 대해. 그리고 제안하러 왔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협력하자고. 박수가 다시 터졌습니다. 이번엔 더 크게, 더 길게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었어요. 감동적인 순간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다음 1시간 동안 세부 논의가 이어졌어요. 반도체 공급망, 배터리 기술 협력, 수소에너지 공동개발, 구체적인 숫자와 계획들이 오갔습니다. 중국도, 일본도 한국의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오후 6시 첫날 일정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박지현 교수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마이클, 괜찮아요? 네. 그냥 너무 감동적이어서요. 저도요. 한국 사람인 저도 울컥했어요. 교수님,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네요. 박 교수가 미소 지었어요. 이제 아시겠어요? 왜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지, 왜 우리가 계속 일어서는지. 네, 이제 알 것 같아요. 홀을 놓았습니다. 복도에 사람들이 모여 대화하고 있었어요. 조민혁 박사가 보였어요. 다가갔습니다. 박사님, 정말 훌륭한 발표였어요. 감사합니다, 마이클.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시작이요? 네.
진짜 중요한 건 내일입니다. 내일 실질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거예요. 내일이 그때 누군가 다가왔어요. 라오천의 교수였습니다. 표정이 복잡했어요. 주 박사님. 네, 라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제가 한국을 과소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오 박사가 손을 내밀었어요. 교수님,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예요. 함께 갈 수 있을까요? 라오 교수가 잠시 망설이더니 손을 잡았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어요. 하지만 그의 뒷모습은 더 이상 오만하지 않았습니다. 박지훈 교수가 말했어요. 마이클, 저녁 드실래요? 한국 음식으로요. 네, 좋아요. 코엑스를 나왔어요.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불빛들이 반짝이고 사람들이 오가고 도시가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가슴 주머니에서 할아버지 일기장을 꺼냈어요. 거리의 불빛 아래서 한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나는 확신한다. 이 나라는 반드시 다시 일어설 것이다. 눈물이 또 흘렀어요. 할아버지, 맞았어요. 이 나라는 일어섰어요. 그리고 지금 세계 중심에 서 있어요. 박 교수가 조용히 물었어요. 마이클, 할아버지 생각나세요? 네. 많이요. 할아버지가 지금 보고 계실 거예요. 자랑스러워하시면서.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차에 올랐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를 달렸어요.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다리 위에 불이 켜져 있었고 강물이 그 빛을 반사하고 있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오늘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 중 하나라는 걸. 한국을 이해한 날, 할아버지의 믿음을 확인한 날, 그리고 제 자신이 변한 날. 저녁 식사는 한국 전통 식당에서 했어요. 한옥을 개조한 곳이었습니다. 나무 기둥과 한지 조명이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어요. 여기는 제가 자주 오는 곳이에요. 외국 손님들을 모실 때 꼭 데려오죠. 박지훈 교수가 메뉴판을 건넸습니다. 한글로만 쓰여 있었어요. 추천해 주세요. 저는 잘 모르니까. 불고기 정식 어때요? 한국의 대표 음식이에요. 좋아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여러 개의 작은 접시들. 반찬이라고 했죠. 그리고 가운데 불고기가 지글지글 끓고 있었어요. 한 입 먹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짭짤한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맛있어요? 다행이네요.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눴어요. 오늘 포럼에 대해, 한국에 대해, 미래에 대해. 그런데 박 교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어요. 잠깐만요, 마이클. 이거 받아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러세요. 박 교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어요. 통화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뭔가 심각한 것 같았어요. 3분 정도 후 박 교수가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교수님, 무슨 일이에요? 마이클, 문제가 생겼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문제? 박 교수가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뉴스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중국, 한국 기업에 대한 반독점 조사 개시. 삼성, SKLG 겨냥 시장 지배력 남용 의혹. 손이 떨렸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보복이에요. 오늘 포럼에서 한국이 너무 강하게 나갔으니까 중국이 압박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타이밍이 완벽하지. 내일 최종 합의를 앞두고 한국을 흔들려는 겁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박 교수가 다른 기사를 열었습니다. 중국 소비자들, 한국 제품 불매운동 확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국 제품 사지 말자. 해시태그 급증. 교수님, 이건 시작됐어요, 마이크. 중국의 경제 보복이. 핸드폰이 계속 울렸어요. 박 교수가 또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심각하군요. 내일 회의에서 논의하죠. 통화를 끊었어요. 방금 정부 관계자였어요. 긴급 대책 회의를 소집한대요. 지금요? 네. 죄송하지만 마이클, 저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택시 불러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도 호텔로 돌아가야 하니까 식당을 나왔습니다. 택시를 잡았어요. 마이클, 내일 아침에 연락드릴게요.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네, 교수님. 조심히 가세요. 택시를 탔습니다. 호텔로 향하는 동안 핸드폰으로 뉴스를 검색했어요. 중국 언론들이 일제히 한국을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중국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 남용, 한국 기업들의 오만,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한중 관계 파탄 위기. 책임은 한국에. 손이 떨렸어요. 오늘 그 감동적인 순간들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어요.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지만
이제는 불안하게 느껴졌어요.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미국 언론들도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중국, 한국의 경제 압박, 중일 갈등 속 새로운 변수, 한국 기업들 주가 하락 시작, 투자자들 불안. 워싱턴 사무실에서 이메일이 왔어요. 제임스였습니다. 마이클, 뉴스 봤어? 거기 상황 괜찮아? 소장님이 걱정하고 계셔. 연락 부탁해. 답장을 보냈습니다. 상황을 지켜보고 있어요. 내일 더 명확해질 것 같아. 걱정하지 마. 하지만 저 자신도 걱정이 됐어요. 오늘 그 자신감 넘치던 발표들이 중국을 자극한 건가? 한국이 너무 강하게 나간 건가?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헬로, 마이클, 조민혁입니다. 박사님, 지금 시간 괜찮습니까? 잠깐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요. 네, 물론이죠. 호텔 로비로 내려올 수 있어요? 제가 지금 근처에 있습니다. 지금요? 네, 바로 내려갈게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로비로 내려갔어요. 조민혁 박사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어요. 박사님, 마이클, 앉으세요. 옆에 앉았습니다. 뉴스 보셨죠? 네. 중국의 반독점 조사. 오 박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예상했던 일입니다. 사실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네. 하지만 우리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한국은 또다시 강대국 사이에서 휘둘리게 되니까요. 루 박사가 저를 봤어요. 마이클,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흔들리고 있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흔들린다고요? 네. 중국 시장은 한국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만약 중국이 정말로 한국 제품을 막으면 타격이 클 수밖에 없죠. 그럼 오늘 밤 청와대에서 긴급 회의가 열립니다. 내일 포럼에서 중국에 양보할지 아니면 강하게 맞설지 결정해야 합니다. 손이 떨렸어요.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 박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는 물러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죠? 왜냐하면 이번에 물러서면 한국은 영원히 약한 나라로 남을 겁니다. 중국이 압박할 때마다 무릎 꿇는 나라로요. 목소리에 힘이 실려 있었어요. 마이클, 제 아버지 세대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의 압박 앞에서 무릎 꿇을 수 없어요. 하지만 경제적 타격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버틸 수 있습니다. 조 박사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이걸 보세요. 한국 기업들의 비상 대책안입니다. 서류를 펼쳤습니다. 중국 시장에 막히면 우리는 인도, 베트남, 중동으로 갑니다.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중국만이 시장이 아니니까요. 준비되어 있다고요? 네. 우리는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로 준비합니다. 1997년 외환 위기 이후로 한국 기업들은 위기 관리를 체질화했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마이클, 조 박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정부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표를 의식하니까요. 만약 내일 중국이 더 강하게 압박하면 한국이 양보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오늘의 모든 게 무너집니다. 한국의 자존심도 우리의 노력도 모두 물거품이 되는 거죠. 침묵이 흘렀어요. 조 박사가 일어섰습니다. 마이클, 내일을 지켜봐 주세요.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리고 기록해 주세요. 미국의 전문가로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악수를 나눴어요. 조 박사가 로비를 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방으로 올라갔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소파에 앉아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펼쳤어요. 1951년 9월 22일. 오늘 중국군이 다시 밀고 내려왔다. 상황이 절망적이다. 하지만 한국군 병사들은 후퇴하지 않았다. 한 병사가 내게 말했다. 우리가 물러서면 우리 뒤에 있는 가족들이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절대 물러설 수 없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74년 전에도 한국은 선택의 기로에 있었던 거였어요. 물러설 것인가? 버틸 것인가? 그때 한국은 버텼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수 있을까? 핸드폰으로 뉴스를 계속 확인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중국의 압박은 더 강해졌습니다. 중국, 한국산 화학 제품 긴급 안전검사 실시. 한국 항공편, 중국 주요 공항 이착륙 제한, 한국 연예인 중국 활동 전면 중단. 전방위 압박이었어요. 새벽 2시. 박지훈 교수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마이클, 청와대 회의 끝났어요. 내일 오전 10시에 정부 입장 발표한대요. 함께 들으실래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꼭 듣고 싶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봤어요. 내일?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할까? 압박에 굴복할까? 아니면 버틸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할아버지의 마지막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나라다. 할아버지, 이번에도 맞으실까요? 창밖으로 서울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 같았어요. 폭풍 전야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제대로 잠을 못 잤습니다. 계속 뒤척이다가 새벽 5시에 눈을 떴어요. 샤워를 하고 뉴스를 켰습니다. 상황은 더 악화되어 있었어요. 한국 증시 개장과 동시에 폭락. 코스피 3% 하락. 삼성 SKLG 주가 일제히 급락.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 시작.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오전 8시 박지은 교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마이클, 상황이 좋지 않아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어요. 뉴스 보고 있어요. 한국 정부가 흔들리고 있어요. 청와대 안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대요. 의견이 갈린다고요? 네. 절반은 중국에 양보해야 한다고 하고 절반은 끝까지 버텨야 한다고 해요. 교수님은? 저는 버텨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정치는 복잡하니까요.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10시에 정부 브리핑이 있어요. 그때 입장을 발표할 거예요. 제가 9시 반에 모시러 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흐렸어요.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오전 9시 반 로비로 내려갔어요. 박지은 교수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교수님, 마이클, 방금 소식 들었어요. 무슨 소식? 삼성 부회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중국과의 협력을 계속하겠다고. 사실상 중국에 손을 내민 거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삼성이요? 네. 그리고 SK도 비슷한 입장을 냈어요. 더 이상 갈등을 원하지 않는다고. 그럼 기업들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정부보다 먼저 차에 올랐습니다. 정부 청사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 어제 그 자신감은 다 어디 간 건가요? 마이클, 현실은 가혹해요. 중국 시장 없이는 한국 기업들이 버티기 힘들어요. 주주들이 있고 직원들이 있고 가족들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도 알아요. 이게 굴복이라는 거. 하지만 살아남아야 하니까요. 목소리가 쓰라렸습니다. 정부 청사에 도착했어요. 이미 기자들이 많이 와 있었습니다. 브리핑룸으로 들어갔어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분위기가 무겁고 침울했어요. 10시 정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어요. 무거웠습니다. 여러분, 발표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잡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한국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어제 포럼에서 있었던 일부 발언들이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한국은 중국을 존중하며 양국 간의 경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장관이 잠시 멈췄어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중국 측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협의를 통해 해결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기자들도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복이었습니다. 내 옆에 앉은 박지은 교수가 작게 신음했어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기자 질문이 쏟아졌어요. 장관님, 이것은 사실상 중국의 압박에 굴복하는 것 아닙니까? 한국의 자존심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제 포럼에서의 자신감은 다 어디 간 겁니까? 장관은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현실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경제가 중요하니까요.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브리핑이 끝났어요.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박지은 교수가 빗 속에 그냥 서 있었습니다. 교수님, 마이클. 우리가 졌어요. 눈물이 빗물과 섞여 흘러내렸어요. 70년을 준비했는데 결국 이렇게 무너지는군요. 교수님, 어제 그 감동이 다 거짓말이었나 봐요. 한국은 여전히 약한 나라였어요. 강한 척 했을 뿐이에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차에 올랐습니다. 아무 말 없이 호텔로 돌아왔어요. 박 교수가 말했어요. 마이클, 오늘 오후 포럼은 취소됐어요. 취소요? 네. 더 이상 할 말이 없대요. 중국이 이겼으니까. 교수님, 미안해요, 마이클. 당신을 여기까지 오게 해서 부끄러운 모습만 보여드렸네요. 아니에요, 교수님. 저 먼저 갈게요. 혼자 있고 싶어요. 박 교수가 차에서 내렸어요. 빛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호텔 방으로 올라갔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잿빛이었어요. 빗방울이 창문을 때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펼쳤어요. 한국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나라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할아버지, 들리셨어요? 한국은 무너졌어요. 중국의 압박 앞에서 결국 무릎 꿇었어요. 어제의 그 자신감은, 그 자존심은 다 사라졌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조민혁 박사였어요. 받지 않았어요. 다시 울렸습니다. 제임스였어요. 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혼자 있고 싶었어요. 창밖에 서울을 봤어요. 높은 빌딩들, 넓은 도로, 화려한 도시. 하지만 이제는 텅 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겉만 화려한 도시, 속은 약한 나라. 시간이 흘렀어요. 오후 2시, 3시, 4시 계속 창밖만 보고 있었습니다. 빛 속의 서울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마치 사라지는 것처럼. 오후 5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마이클, 저예요. 조민혁이에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마이클, 제발 문 열어주세요. 할 말이 있어요. 마이클.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천천히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조민혁 박사가 서 있었어요. 비에 흠뻑 젖은 모습이었습니다. 박사님, 들어가도 될까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 박사가 들어왔습니다. 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왜 전화 안 받으셨어요? 받고 싶지 않았어요. 왜요? 무슨 말을 들어야 하나요? 한국이 졌다는 말을요? 결국 약한 나라였다는 말을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조 박사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마이클, 아직 안 끝났어요. 뭐가요? 정부는 굴복했고 기업들은 손을 들었고 끝났잖아요. 아니에요. 조 박사의 눈빛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조 박사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뭔가를 보여줬어요. 긴급 성명서였습니다. 한국 기업인 연합성명. 우리는 굴복하지 않는다. 심장이 쿵 소리를 냈어요. 이게 삼성, SK, LG, 현대 주요 기업 대표들이 모였어요. 정부는 손을 들었지만 우리는 안 들겠다고. 하지만 중국 시장은 잃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우리의 자존심까지 잃을 수는 없어요. 조 박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이클, 방금 회의에서 결정했어요. 우리는 싸우기로. 싸운다고요? 네. 정부가 무릎 꿇었어도 기업은 서 있기로 했어요. 눈물이 또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엔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박사님, 내일 아침 9시 긴급 기자회견 열어요. 전 세계에 선언할 겁니다. 한국 기업들은 굴복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위험하지 않나요? 위험하죠. 엄청나게 위험해요. 중국이 정말로 시장을 막으면 우리는 큰 타격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래도 해야 해요. 왜냐하면 조 박사가 창밖을 봤어요. 우리 뒤에는 7천만 국민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무너지면 그들의 자존심도 무너져요. 그럴 순 없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마이클, 내일 와주실래요? 기자회견에. 그리고 지켜봐 주세요. 한국이 정말로 무너지는지 아니면 다시 일어서는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가겠습니다. 조 박사가 문을 향해 갔습니다. 돌아서서 말했어요. 마이클, 당신 할아버지 들리지 않았어요? 네? 한국은 무너지지 않는 나라예요. 넘어질 순 있어도 일어서는 나라죠. 그리고 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창밖을 봤어요. 비가 그치고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한국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나라다. 손으로 그 문장을 쓰다듬었어요. 할아버지, 아직 끝나지 않았나 봐요. 그날 밤은 길었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내일 어떻게 될까? 한국 기업들이 정말로 버틸 수 있을까? 아니면 결국 무너질까? 새벽 2시. 일어나 창가로 갔어요. 서울의 밤이 보였습니다. 빌딩들의 불빛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왠지 외로워 보였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뉴스를 확인했어요. 한국 정부 굴복에 중국 환영, 한국 증시 추가 하락 우려, 전문가들 한국 경제 암울한 전망. 심장이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하지만 한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기업인들 내일 긴급 성명 발표 예고. 삼성, SK, LG 대표들 청와대 만류에도 불구하고 강행. 댓글들을 읽었어요. 기업들이 미쳤나? 정부도 손들었는데 중국한테 찍히면 끝인데 그냥 조용히 넘어가지 왜 자꾸 건드려. 하지만 다른 댓글들도 있었어요. 이번엔 진짜 버텨야 한다. 굴복하면 영원히 무시당한다. 기업들 응원한다. 제발 버텨라. 국민들도 갈라져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워싱턴은 지금 오후 1시쯤일 거예요. 마이클, 어떻게 된 거야? 뉴스 봤어? 엄마의 목소리가 걱정으로 가득했어요. 엄마, 복잡해.
한국이 중국한테 졌다던데. 정부는 그래. 하지만 기업들은 아직 싸우려고 해. 위험하지 않아? 위험해. 엄청 위험해. 침묵이 흘렀어요. 마이클. 응?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또 한 가지 말씀하신 게 있어.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하셨는데? 한국 사람들은 가장 어두운 순간에 가장 밝게 빛난다고. 숨이 멎었어요. 가장 어두운 순간에. 전쟁 때도 외환 위기 때도 모두가 포기했을 때 한국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대. 그게 한국의 힘이라고. 눈물이 났어요. 엄마, 나 무서워. 뭐가? 내일 한국이 정말로 무너지는 걸 보게 될까봐. 할아버지가 사랑했던 나라가 무너지는 것. 엄마가 조용히 말했어요. 마이클, 할아버지를 믿어. 그분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어. 알아. 그리고 네 눈으로 똑똑히 봐. 한국이 어떻게 다시 일어서는지. 전화를 끊었어요.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어요.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샤워를 하고 정장을 입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피곤한 얼굴이 비쳤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가슴 주머니에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넣었어요. 할아버지, 함께 가주세요. 오전 7시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박지현 교수가 이미 와 있었어요. 어젯밤보다 표정이 나아 보였습니다. 마이클, 주무셨어요? 아니요. 한숨도 못 잤어요. 교수님은요? 저도요. 계속 생각했어요. 한국이 정말로 할 수 있을까 하고. 웰로는요? 박 교수가 작게 웃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해야 한다는 건 알아요. 차에 올랐습니다. 기자회견장으로 향했어요. 서울의 아침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학교 가는 아이들, 문 여는 가게들.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이 나라의 운명이 결정될지도 모릅니다. 교수님, 솔직히 말해주세요. 승산이 있나요? 박 교수가 한참을 생각했어요. 모르겠어요, 마이클. 중국의 경제 규모는 압도적이에요. 시장을 완전히 막으면 한국 기업들이 버티기 힘들 거예요. 그럼? 하지만 한국 기업들도 만만치 않아요. 기술력이 있고 다른 시장들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들이 있어요. 1997년 외환 위기 때 국민들이 금을 모아 나라를 살렸던 것처럼 이번에도 뭔가 일어날 수 있어요. 차가 삼성동 코엑스에 도착했어요. 어제 포럼이 열렸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기자들이 수백 명 모여 있었습니다. 국내 언론뿐만 아니라 외신 기자들도 많이 보였어요. CNN, BBC, 로이터, 블룸버그.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컨벤션 홀로 들어갔어요.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리를 찾아 앉았어요. 무대 위에 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6개의 의자가 있었습니다. 오전 9시 조명이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무대 옆문이 열렸습니다. 6명이 걸어 나왔어요. 삼성전자 부회장, SK그룹 회장, LG그룹 회장, 현대자동차 회장, 포스코 회장, 그리고 조민혁 박사,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인들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았어요. 조장들이 단단했습니다. 가운데 앉은 삼성 부회장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곧 안정을 찾았습니다. 한국 기업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콜이 조용해졌어요. 어제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그 결정을 존중합니다. 정부에는 정부의 고민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부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합니다. 심장이 쿵 소리를 냈어요. 우리는 굴복하지 않습니다. 악수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중국 시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존심까지 잃을 수는 없습니다. 목소리가 강해졌어요. 한국 기업들은 지난 50년간 기술과 품질로 경쟁해 왔습니다. 압박에 굴복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선언합니다. 부회장이 준비된 문서를 들었어요. 한국기업 연합선언문입니다. 첫째, 우리는 어떤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둘째, 우리는 기술과 품질로 당당히 경쟁합니다. 셋째, 우리는 전 세계를 우리의 시장으로 삼습니다. 박수 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어요. 사람들이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일어났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계시죠? 한국은 일어서고 있어요. 무대 위 6명이 모두 일어났어요. 그리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깊고 정중한 인사였어요. 국민들에게, 세계에게
그리고 자신들에게 조민혁 박사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저는 기술자입니다. 정치도 외교도 잘 모릅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좋은 기술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반도체가, 우리의 배터리가, 우리의 기술이 세계 최고라는 걸. 이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계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하다는 걸. 조 박사가 잠시 멈췄어요. 제 아버지는 한국전쟁을 겪으셨습니다. 굶주렸고 추웠고 모든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들이 오늘의 한국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하고 싶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보란 모든 사람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어요. 하지만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 순간을 기억하고 싶어하는 것 같았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어제의 비는 모두 그쳤고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박지훈 교수가 말했어요. 마이클, 왜 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요. 알아요. 중국의 반응을 봐야 하고 시장도 지켜봐야 하고. 하지만 박 교수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적어도 오늘 우리는 무릎 꿇지 않았어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제임스였어요. 받았습니다. 마이클, 방금 생중계 봤어. 미쳤어. 정말 미쳤어. 부장님도 보셨대. 전 직원이 다 봤어. 한국? 정말 대단한데? 대단해. 목이 메었어요. 마이클, 너 울고 있어? 야, 괜찮아? 괜찮아. 그냥 감동적이어서 전화를 끊었어요. 가슴 주머니에서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한국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나라다. 손으로 그 문장을 천천히 따라 그렸습니다. 할아버지, 맞았어요. 당신이 봤던 그 의지가, 그 힘이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날 오후 세상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호텔 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뉴스가 실시간으로 쏟아지고 있었어요. 한국 기업들에서는 전 세계 화제. CNN 한국의 용기 있는 선택. BBC 작지만 강한 나라 한국. 블룸버그 한국 기업들 중국 압박에 맞서다. 심장이 뛰었어요. 하지만 중국의 반응도 즉각 나왔습니다. 중국 외교부 한국 기업 선언에 강력 반발. 중국 상무부 추가 제재 검토. 중국 네티즌들 한국 제품 불매운동 확산.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박지훈 교수였습니다. 마이클, 지금 상황 보고 계세요? 네, 보고 있어요. 중국이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요? 다른 나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다른 나라들이? 네. 일본이 먼저 움직였어요. 방금 일본 경제산업성이 성명을 냈어요.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미국도 백악관에서 비공식 지지 입장을 냈대요. 한국의 선택을 존중한다고. 미국이요? 네. 유럽연합도 비슷한 입장이래요.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을 인정한다고. 손이 떨렸어요. 교수님, 이게 무슨 의미예요? 마이클, 한국이 혼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세계가 한국 편에 서기 시작했어요.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마이클,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뭔데요? 국민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SNS에서 해시태그가 퍼지고 있어요. 한국 기업 응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버팁니다. 국민들이? 네. 그리고 벌써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명운동에 참여했대요. 한국 제품을 더 사겠다고. 중국 시장 잃어도 우리가 책임지겠다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 기억하세요? 지금 그때랑 비슷한 분위기래요. 교수님, 마이클, 한국 사람들은 위기 때 하나가 돼요. 이게 우리의 힘이에요. 전화를 끊고 SNS를 확인했어요. 정말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 응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버팁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수많은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오늘부터 한국 제품만 사겠습니다. 삼성 갤럭시 주문했어요. 응원합니다. 중국 시장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사줄게요. 사진들도 올라왔어요. 삼성 매장 앞에 줄 선 사람들. LG 제품 구매 인증샷. 현대차 전 시장에 몰린 고객들. 댓글들을 읽었어요. 할아버지가 전쟁 때 나라 지키셨는데 나는 이것밖에 못하네요. 보잘것없지만
제 월급으로 한국 제품 삽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되고 싶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저 아래 거리를 걷는 사람들. 저들 하나하나가 지금 한국을 지키고 있는 거였어요. 오후 3시 조민혁 박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마이클, 지금 어디세요? 호텔이요? 나올 수 있어요?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요? 네. 30분 후에 삼성동 코엑스 앞으로 와주세요. 전화가 끊겼어요. 뭘 보여주려는 걸까? 서둘러 준비하고 나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코엑스로 향했어요. 도착해서 내렸는데 숨이 멎었습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수천 명은 되어 보였습니다.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어요. 한국 기업 응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버팁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조용한 집회였어요. 소리치거나 시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더 강렬했어요. 조민혁 박사가 제 옆에 왔어요. 마이클, 봤죠? 네. 이게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작됐어요. 누가 조직한 것도 아니에요. SNS로 자발적으로 모인 거예요. 자발적으로요? 네. 학생들, 직장인들, 주부들, 노인들 모두가 왔어요. 사람들을 봤어요. 젊은 사람도 나이 든 사람도 아이를 아는 엄마도 모두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팔수는 넘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플래카드를 들고 계셨어요. 나는 1951년을 기억합니다. 다시는 무릎 꿇지 맙시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저를 봤어요. 외국 분이신가? 네. 미국에서 왔어요. 아, 그래요? 한국 보러 오셨나? 네. 제 할아버지도 한국 전쟁에 참전하셨어요. 할아버지의 눈이 커졌어요. 그래요? 그럼 우리는 전우의 손자로군요. 손을 내미셨어요.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 왜 여기 나오셨어요? 나라가 힘들 때는 나와야지요. 1951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하지만 연세가 괜찮아요. 이 늙은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눈물이 흘렀어요. 제 할아버지도 한국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요? 고마운 분이시네요. 전해주세요. 우리가 잘 지키고 있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꼭 전하겠습니다. 조민혁 박사가 제 어깨를 톡 쳤어요. 마이클, 이게 한국이에요. 위기 때 하나가 되는 나라. 알겠어요. 이제 알겠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지윤 교수였어요. 마이클,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중국이 불러섰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네? 뭐라고요? 중국 상무부가 방금 성명 냈어요. 한국과의 대화를 재개하겠다고. 정말요? 네. 그리고 반독점 조사도 중단한대요. 마이클, 우리가 이긴 거예요. 손이 떨렸어요. 교수님, 정말로요? 네, 지금 뉴스 터지고 있어요. 확인해보세요. 급하게 핸드폰으로 뉴스를 검색했어요. 속보가 떠올랐습니다. 중국, 한국 기업 제재 철회. 중일 갈등 속 한국의 승리. 전문가들 한국의 전략적 선택 성공평가. 조민혁 박사에게 보여줬어요. 박사님, 봤어요? 조 박사가 기사를 읽더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해냈어요. 정말로 해냈어요. 주변 사람들이 뉴스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 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겼다. 우리가 이겼어. 대한민국 만세. 코엑스 앞 광장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어요. 사람들이 서로 껴안고 울고 웃었습니다. 태극기가 흔들렸어요. 저도 울고 있었습니다. 아까 그 할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봤죠? 우리는 안 무너져요. 절대로. 네. 봤어요? 가슴 주머니에서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한국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나라다. 환호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태극기를 봤어요.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계시죠? 당신이 믿었던 그 나라가 세계를 놀라게 했어요. 당신이 사랑했던 그 사람들이 다시 한번 기적을 만들었어요. 하늘이 유난히 푸르렀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마치 할아버지가 웃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은 축제 분위기였어요. 모든 뉴스가 한국의 승리를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상급, 경제주권 지켜내, 중국 압박 이겨낸 한국 기업들, 세계가 인정한 한국의 저력. 호텔 조식을 먹으러 내려갔어요. 레스토랑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직원들도 웃고 있었어요. Good morning, sir. Great day, isn't it? Yes, it is. 정말 좋은 날이었습니다. 오전 10시, 박지윤 교수가 호텔로 왔어요. 마이클, 오늘 특별한 곳에 모시고 가려고요. 어디요?
서울국제경제포럼 폐막식이에요. 원래는 취소됐었는데 다시 열기로 했대요. 폐막식이요? 네. 그리고 특별 세션이 하나 있어요. 당신도 참석해야 할 것 같아요. 저요? 네. 미국 전문가 대표로요. 심장이 뛰었어요. 서둘러 준비하고 차에 올랐습니다. 코엑스로 향했어요. 어제 그 환호하던 광장을 지났습니다. 아직도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작은 추모 공간이 생겨 있었습니다. 촛불이 켜져 있었고 꽃이 놓여 있었어요. 저건 뭐예요?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을 추모하는 거예요. 어제 누군가 시작했대요. 70여 년 전 한국을 도와준 분들을 기억하자고.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교수님 잠깐만요. 차를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내려서 그 추모 공간으로 갔어요.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의 사진, 젊은 군인들의 흑백 사진, 그 중에 할아버지처럼 보이는 사진도 있었어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꺼냈어요. 사진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할아버지, 봤죠? 당신이 지킨 나라가 어떻게 됐는지. 눈물이 떨어졌어요. 사람들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다가오셨어요. 외국 분이세요? 네. 할아버지가 참전하셨나요? 네. 1950 물년에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덕분에 우리가 살았어요. 할머니, 그분들이 지켜준 나라를 우리가 잘 키웠어요. 보셨죠?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봤어요? 할아버지께 전해주세요. 우리가 약속 지켰다고, 무너지지 않았다고. 네. 꼭 전하겠습니다. 일기장을 다시 가방에 넣고 차로 돌아왔어요. 코엑스에 도착했습니다. 그랜드 볼룸으로 들어갔어요. 이틀 전과 똑같은 홀이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긴장이 아니라 축제 같았습니다. 자리에 앉았어요. 무대에 조명이 켜졌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올라왔어요. 사흘 전 굴복 선언을 했던 그 장관이었습니다. 표정이 복잡해 보였어요. 여러분 다시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흘 전 저는 이 자리에서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홀이 조용해졌습니다. 압박에 굴복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기업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하지만 기업들이, 국민들이 저보다 용감했습니다. 저보다 현명했습니다. 그분들 덕분에 우리는 이겼습니다. 악수가 터졌어요.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다음 발표자가 올라왔어요. 중국 대표였습니다. 라오 천웨이 교수가 아니었어요. 중국 상무부 차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중국 정부를 대표하여 말씀드립니다.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난 며칠간의 일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중국은 한국의 기술력과 경제력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한국과 협력하기를 원합니다. 박수가 조심스럽게 나왔어요. 한중 경제 협력은 양국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대화를 계속하겠습니다. 사관이 내려봤습니다. 다음은 일본 대표였어요. 사토 케니치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 일본은 한국에게 배웠습니다.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용기를요, 자존심을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요. 일본은 한국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 분경자가 아니라 동반자로서. 박수가 더 크게 터졌어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다음은 미국 대표 발표입니다. CSPI 마이클 해밀턴 선임연구원님 나와주시겠습니까? 심장이 멎었어요. 저요? 박지윤 교수가 재탱을 밀었어요. 가세요, 마이클. 할아버지를 위해서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무대로 걸어갔어요. 수천 개의 눈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단상에 섰어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여러분, 제 한국어가 서투니까 영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역이 시작됐어요. 저는 마이클 해밀턴입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제 할아버지는 1951년 한국전쟁에 참전했습니다. 홀이 조용해졌어요. 할아버지는 그때 한국을 보았습니다. 폐허가 된 한국을, 모든 게 무너진 한국을.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한국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무너진 건물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을. 그리고 할아버지는 일기에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가방에서 일기장을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이 나라는 언젠가 다시 일어설 것이다. 아니, 반드시 일어설 것이다. 한국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나라다. 눈물이 흘렀어요. 74년이 지난 지금 저는 한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할아버지가 맞았다는 걸. 한국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 중심에 서 있습니다. 악수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지난 며칠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존심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국민이 얼마나 위대한지. 한국 국민 여러분, 복이 메었어요. 감사합니다. 세계에 희망을 보여주셔서 작은 나라도 당당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해 주셔서 홀 전체가 기립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천둥처럼 울렸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할아버지, 봤죠? 당신이 사랑했던 나라가 당신의 말이 맞았다는 걸 증명했어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반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어요. 조민혁 박사가 저를 껴안았습니다. 마이클, 고맙습니다. 할아버지께도 감사드립니다. 박지은 교수도 울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들으셨을 거예요. 폐막식이 끝났어요. 사람들이 홀을 나갔습니다. 저는 잠시 혼자 남아 있었어요. 무대를 봤습니다. 사흘 전 이곳에서 한국의 자신감을 봤어요. 이틀 전 이곳에서 한국의 절망을 봤어요. 어제 이곳에서 한국의 반격을 봤어요. 그리고 오늘 이곳에서 한국의 승리를 봤습니다. 가슴 주머니에 일기장을 다시 넣었어요. 할아버지, 이제 돌아갈게요. 하지만 절대 잊지 않을게요. 이곳에서 본 것들을, 이곳에서 느낀 것들을, 그리고 할아버지가 사랑했던 이유를. 일주일 후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서 있었어요. 출국자 앞이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가방을 메고 미국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박지윤 교수와 조민혁 박사가 배웅을 나왔습니다. 마이클, 정말 가야 해요? 박 교수가 아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워싱턴에서 보고서를 써야 하니까요. 보고서. 어떻게 쓸 거예요? 모든 걸 쓸 거예요. 제가 본 것, 느낀 것, 배운 것 모두요. 조민혁 박사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마이클, 당신은 이제 한국의 친구예요. 언제든 다시 오세요. 악수를 나눴어요. 네. 꼭 다시 올게요. 그리고 할아버지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네. 전하겠습니다. 박지윤 교수가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얘가 작은 선물이에요. 왜요? 열어보세요. 상자를 열었습니다. 태극기가 접혀 있었어요. 작은 태극기였습니다. 한국을 기억하실 때마다 이걸 보세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감사합니다. 소중히 할게요. 그리고 이것도요. 박 교수가 또 다른 봉투를 건넸어요. 열어봤습니다. 편지들이 들어있었어요. 이게 한국 국민들이 당신 할아버지께 쓴 편지예요. SNS에서 모았어요. 100통쯤 돼요. 손이 떨렸습니다. 한 통을 꺼내 읽었어요. 참전 용사님께, 당신이 지켜준 나라는 이제 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당신의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올림. 눈물이 쏟아졌어요. 교수님, 이걸 어떻게? 할아버지 무덤 앞에서 읽어주세요. 한국이 얼마나 감사하는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꼭 그렇게 할게요. 결국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정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마이클. 박 교수가 저를 껴안았어요. 고마워요. 한국을 이해해줘서. 제가 더 감사해요. 보여줘서. 조 박사도 포옹했습니다. 다시 만나요, 친구. 네. 꼭이요. 출국장으로 걸어갔어요. 몇 걸음 가다가 돌아봤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게이트 안으로 들어갔어요. 14시간 후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 도착했어요.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익숙한 공기, 익숙한 풍경. 하지만 뭔가 달라 보였어요. 제가 달라진 거였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엄마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이클, 달려와 안아주셨어요. 잘 다녀왔니? 응? 엄마, 많이 힘들었구나. 뉴스 다 봤어. 엄마, 나 봤어? 뭘? 할아버지가 왜 한국을 사랑했는지 이제 알 것 같아. 엄마가 제 얼굴을 보셨어요. 많이 컸구나, 아들. 엄마, 할아버지가 기뻐하실 거야. 가방에서 편지 봉투를 꺼냈어요. 얘가 한국 사람들이 할아버지께 쓴 편지야. 엄마가 한 통을 꺼내 읽으셨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시죠? 다음 날 알링턴 국립묘지에 갔어요. 할아버지 묘지 앞에 섰습니다. William Hamilton, 1923 to 2018. Korean War veteran.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할아버지, 다녀왔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맞았어요. 한국은 무너지지 않는 나라였어요. 편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기억하고 있어요. 한 통,
한 통 읽었어요. 객통의 편지를 모두 읽었습니다. 애가 저물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저는 이제 알아요. 왜 할아버지가 평생 한국을 그리워했는지. 그 나라는 특별한 나라예요. 태극기를 꺼냈어요. 무덤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사랑해요, 할아버지. 일어섰어요. 돌아서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Excuse me. 돌아봤어요.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당신, 한국에서 연설하신 분 아니세요? 마이클 해밀턴? 네. 맞는데요. 저는 워싱턴에서 유학 중인 학생이에요. 영상 봤어요? 아, 당신 할아버지 여기 계신가요? 네. 학생이 무덤 앞에 섰어요. 깊이 절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가 감사하죠. 아니에요. 우리가 감사한 거예요. 학생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무궁화 꽃이었습니다. 얘가 한국에서 가져왔어요. 할아버지께 드리고 싶어요. 무덤 앞에 놓았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계시죠? 한국이 할아버지를 잊지 않고 있어요. 학생이 다시 절을 하고 떠났어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석양이 묘지를 비추고 있었어요. 태극기와 무궁화 꽃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할아버지, 행복하시죠? 한 달 후. CSPI 대외의실에서 발표를 했어요. 한국 작지만 강한 나라. 보고서 제목이었습니다. 소장님과 동료들, 그리고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한국에서 기적을 봤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한국은 1953년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하지만 70년 만에 세계 10번째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기술에 대한 투자, 교육에 대한 집중,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정신. 한국 사람들은 위기 때마다 하나가 됩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2025년 중국 압박 때 그들은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보여줬어요. 코엑스 앞에 모인 사람들, 태극기를 든 사람들, 조용히 서 있던 사람들. 이것이 힘입니다. 국민의 힘입니다. 발표가 끝났어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소장님이 일어섰어요. 마이클, 훌륭한 보고서였네. 하지만 한 가지 질문하겠네. 네, 소장님. 자네는 한국이 앞으로도 계속 강할 거라고 보나? 잠시 생각했어요. 네, 소장님. 확신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나?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절대 무너지지 않으니까요. 소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자네 할아버지가 맞았군.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책상에 앉았습니다. 모니터를 켰어요. 한국 뉴스가 떴습니다. 삼성,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 1위 탈환. 한국, 중국, 일본과 3자 협력 플랫폼 출범. 한중일 정상회담. 내달 서울에서 개최. 미소가 지어졌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일기장이 그 안에 있었어요. 꺼내서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한국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나라다. 펜을 들었어요. 그 아래에 한 줄을 추가로 적었습니다. 할아버지, 맞았습니다. 손자 마이클 올림. 2025년 11월 일기장을 덮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이 맑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태평양 너머에 가 있었습니다. 한국? 제가 사랑하게 된 나라, 할아버지가 사랑했던 나라. 언젠가 다시 갈 거예요. 그 나라를 다시 보러, 그 사람들을 다시 만나러, 그리고 할아버지께 보고하러. 할아버지가 사랑했던 나라, 여전히 강합니다.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그 나라를 사랑합니다. 책상 위에 태극기를 펼쳐놓았어요. 빨간, 파랑, 검정, 하양. 아름다운 색들. 그 속에 담긴 7천만의 의지. 절대 무너지지 않는 정신. 저는 이제 압니다. 국력은 단순히 경제나 군사력이 아니라는 걸. 진짜 국력은 국민의 마음속에 있다는 걸. 포기하지 않는 마음. 다시 일어서는 용기. 서로를 지키려는 의지. 그것이 바로 한국의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74년 전 할아버지가 이미 봤던 거였어요. 폐허 속에서도 빛나던 그 눈빛.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컴퓨터를 껐어요. 가방을 챙겼습니다. 퇴근 시간이었어요. 사무실을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태극기를 봤습니다. 고마워요, 한국. 저를 변화시켜줘서, 세계를 변화시켜줘서, 그리고 희망을 보여줘서. 워싱턴의 저녁거리를 걸었어요. 하늘에 별이 뜨고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밝은 별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할아버지, 저 별이 당신인가요? 웃고 계시나요? 한국이 이렇게 됐다는 게 기쁘신가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마치 할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마이클. 나는 행복하단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도 저는 한국을 기억할 거예요. 연구하고, 지켜보고, 응원할 거예요. 왜냐면 이제 저도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이 됐으니까요. 할아버지처럼. 여러분, 저는 74년 전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느꼈던 그 감동을 이제야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닿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감동이라도 드렸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할아버지 세대의 이야기, 여러분 가족의 이야기 모두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 감동 울림의 마이클 해밀턴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